차차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내일 아침까지,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경북권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오늘 보건복지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 오늘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내일을 위한 생활수칙을 꼽아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8일 동안 이어온 총파업을 마치고 오늘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산업들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안전운임제였죠.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어젯밤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문제는 여야가 벌써부터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문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가 당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던 만큼 이번에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입법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면서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파업에 시선이 쏠리는 사이 국회 업무 공백은 오늘로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4년 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통과됐을 당시 정치권은 후속 입법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이 이번엔 오랜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가동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을 신3고시대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내각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계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측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큰데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끝나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기자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목,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시장 기능이 왜곡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더 큰 위기를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이라든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나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인세를 인하하면 일반 제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품 가격으로 바로 이제 내려가는 효과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뭔가 해소해주겠다는 차원이 1차적이겠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 소비자의 어려움도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아마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탓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이냐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정부가 밝힌 바를 보면은 연료비 연동제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인데 2021년부터 이 발전 연료비 상승 시에 이것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된 상황이고 네.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등세였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연료비 조정 단가가 있는데 이게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취임 직후에 또 당선자 신분일 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 이것을 공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라는 얘기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결국 탈원전 얘기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은 전기료가 폭등한다라는 보고서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에 보고가 됐는데 그걸 뭉갰다라는 이제 조선일보 등의 보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뒤섞어서 좀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탈원전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탈원전이 그러면은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공약이 지켜진 거냐 이 보고서의 전제는 네. 탈원전 공약을 지킬 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 오히려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탈원전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향후 60년 동안 지켜지는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급의 이유, 맥락은 뭐냐 이게 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당정협의에 대통령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좀 의아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당정협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8일 날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열린 회의 이름은 당정 대협의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는 이제 대통령실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왜 대가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상 이 협의의 공식 명칭이 당정협의회의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장관들의 보고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굳이 이름에 안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언론에 인용된 또 다른 관계자 얘기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이름을 확정을 이제 안 한 상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당정되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이 확정된 것 같으니까 당정으로 한 거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문인 상황인데 뭐 대통령실 명칭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인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당정청협의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자 빼고 대자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냥 당정협의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자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혼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 정권에서도 이제 당정협의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고 이 표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이름을 짓는 것에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실을 계속 쓰는 것인지 아니면 5개 외에 5개 추천된 이름 외에 따로 또 이름을 정하는 것인지 앞으로 좀 혼란스러운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큰 뭐 흐름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뭐 이름을 규정하는 거니까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마트를 찾아서 물가 점검을 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우선 실천단을 구성을 했는데 서울 시내 한 마트를 찾아서 물가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 농협 한화로마트 여의 대방로점에 방문을 한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실천단 산하의 물가 안정대책팀에 김성환, 진성준, 김영주 의원 등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실천단은 무, 배추, 당근, 수박, 돼지고기 등의 먹거리 가격을 주로 살폈는데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지금 5.5% 남짓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한 2에서 30% 정도 오른 것 같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달도 안 된 상황이어서 좀 탓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이 안 띈다라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내일 물가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특위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양당이 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쟁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정책위원장이죠. 그렇죠. 완 아닙니다. 완과 네, 환. 하늘과 땅 차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중간에. 어제 국토부와 협상이 타결됐던 화물연대 오늘 현업에 복귀했어요. 그렇습니다. 화물연대하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고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오늘부터 멈춰있던 운송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마무리 집회나 보고대회 등을 열었고 현장으로 복귀를 한 건데 각 항만 및 산단 등에서 그동안 멈춰있던 화물 반출입 등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항의 경우에는 한때 화물 반출입량이 평소에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곧 이제 정상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대차 울산공장 같은 경우도 부품 납품 차량이 오전부터 이 파업 전 수준으로 출입을 하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6,000대가량을 생산하는 울산공장 이 생산 라인이 정상화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 종료와 별개로 개별 파업을 이어가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화이트진로 이천공장 같은 경우는 운송료 인상 등을 화물연대가 요구하면서 집회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사측하고 단체 교섭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속 추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고 뭐 여야의 해석에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속 추진이란 뭘 하는 거냐. 결국은 이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와 관련돼서는 이 국회에서 어쨌든 법을 수정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일몰제를 기한을 그러면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제 일몰제를 폐지해 가지고 이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는 것인지 이 해석을 두고 지금 엇갈리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시적인 어떤 기한 연장 이런 것에 이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또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물연대는 아니다. 애초에 합의할 때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그런 합의였던 것으로 우린 이해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 입장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구성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면은 언제 입법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냐 좀 기약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운임제를 지금 일몰제로 해왔던 것을 이번에 그럼 품목 확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버리면 화물연대가 앞으로 또 파업을 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몰제를 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연장해달라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네.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몰제를 폐지하기 어려운 정책 중에 일몰제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어떤 법들도 있어요. 어떤 제도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논란을 우회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해석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논란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법 그 조항 만들 때도 일몰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가 그 시행 결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한 걸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해석해도 늦지 않는 것을 벌써부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또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보고도 생각이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게 저 문제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 일부만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상태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그렇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혐의가 구성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네.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부터 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라든지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이 후임을 임명할 때 특정인이 이렇게 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을 했달지 그리고 나가야 되는 이런 인사 대상자가 인사해 놓은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죄를 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은 박상혁 의원을 과거에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구속영장 기각된 이 사안이 이 소위 말하는 윗선 수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이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군요. 다소 이제 좀 동력이 떨어졌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또는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블랙리스트 아니냐. 그리고 윗선까지 수사를 한다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수사가 진행이 안 간다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를 되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뭐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하고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소식도 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달에 민주당으로부터 20대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검찰이 최근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응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회신을 요구하는 등의 이 수사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를 전방위로 펼쳐가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가지 뒷말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 법조기자와 만나서 잠깐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는데요. 검찰 인사가 조만간 뭐 1, 2주 내에 있을 것이다. 그 있고 난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수사
또 앞으로 할 수사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맥이 넓으십니다. 네. 법조 기자도 만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산업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돼서 수사까지 결국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정부 들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분도 수사할 거냐. 백운규 전 장관처럼 이렇게 구속영장 뭐 이렇게 청구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지는 이 물러나달라는 연락을 한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 물러나게 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좀 나와야 되겠지만. 뭐 직권남용 혐의가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로 남아있는 권익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위원장들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13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해서 이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등이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통례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불참을 통보한 것 자체가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모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데 회의에 배제를 함으로써 일종의 사퇴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하면서 사적 임무를 동행시킨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보 자체보다 이 주변 인사들이 일종의 비공식 채널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다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네. 지금 봉하마을 갈 때 동행했던 4명의 이제 여성들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10년직의 한 명이 동행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 교수이다라는 건데 최근까지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전무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위하고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다라고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이 3명 중에 2명이 코바나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 사람들이 또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적 인사를 그냥 채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문제제기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직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실무진을 이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은 인사로 채우는 것과 좀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채용은 됐지만 영부인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은 아니고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땐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거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거론했던 최소화할 것이다 역할을. 조용한 내죠. 그렇죠. 그것과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과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영부인의 역할을 전담할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왜 코바나 출신을 채용해야 되는가. 네. 이게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커질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냈잖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모 겸임 교수에 대해서 제처에 저도 알고 있는 오래된 부산 친구이다. 권양숙 여사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걸 잘하는 집을 안내해 준 것이다. 물건을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아예 공식화해라. 이런 정치권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뭐 차차 생각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속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여지를 좀 남긴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공약 파기 선언하고 제2부속실 만들어라 이런 입장이에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자택일 해야 된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외부 행사에 사적 지인이 관여하는 것은 비선 라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민들은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어서 네. 여러모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우리 KBS 라디오에서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 공개돼야 되는데 이게 사적 공간, 팬카페라든지 이런 데로 유출이 되고 이러면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 영부인과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로 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클럽에 관해서 사설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정이 됐지만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던데요. 보니까 노인학대 네.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네.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겁니까? 신고된 건수는 지금 19,391건인데요. 예. 이 신고된 건수 전체가 다 학대 사례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담 사례도 있고요. 네.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있는데 일반 사례는 작년에 이제 1,714건인데 올해는 12,617건으로 17.8%가 증가를 했고요. 네. 학대 사례는 작년에 6,259건인데 올해는 6,774건으로 8.2%가 증가를 했습니다. 통상 노인학대로 신고를 하면 그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신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가능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 사례를 학대 사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례로 볼 것인지 판정을 하게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한 개입이 있다면 이제 당장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된다면 분리 조치를 하게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래서 사례가 이제 동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학대율도 증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학대받은 분들이 만약에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또 학대받기 어려워야 되는데 다시 또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신고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꼭 문제라고 볼 것인가 여지가 있는데 일단 재학대가 돼서 이제 그 재신고가 들어온 그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례들은 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전형적인 경우 이제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신체적인 학대인데 이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지 않고서는 이 학대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실은. 네. 그래서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일시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은 영원히 이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학대가 갖고 있는 이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리를 하는 게 실은 임시로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연장을 하면 4개월인데,
그 쉼터라고 이제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학대 피해 노인이 쉬실 수 있는 건데 예. 사후일을 지나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들과 같이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신고가 들어온 거는 이 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응급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나는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SOS를 치신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조치가 잘못됐다라고만 그렇게 판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지적을 정책적인 해주셨는데요. 그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주거 지원이 되지 않고 그 학대 행위자인 그 알코올 중독인 그 행위자를 치료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쉼터에 있는 3개월, 길어봤자 4개월 동안 이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례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주거 지원을 하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이게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재학대율을 다시 증가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 상황에서 급한 불은 끄는 그러니까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코로나19가 노인 학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실은 좀 더 실태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2011년에 그 노인학대 피해 경험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를 보면 비율이 한 14.5%였는데 네. 2020년에는 6.2%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좀 평가하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실은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학대 신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건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대 피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코로나19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쵸.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만 지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노인 부부가 제일 많은데 집에서 계속 노인 부부들이 지내다 보면 실은 뭐 말싸움도 하게 되고 갈등도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만나지 않으면 실은 갈등이 없는데 만나면 실은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내면서 실은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노인 학대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노인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배우자가 제일 많았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계속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저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노인 부부가 제일 많거든요. 가구 유형으로 봤을 때 노인 부부가 제일 많고 최근에 이제 경찰들이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업무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경찰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은 거의 가정폭력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정서적인 학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같이 사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노인 부부 가구에서 실은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가해자인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최근 기사를 보면 경제적 학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른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돈을 갈취하는 겁니까?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재산을 몰래 이제 예를 들어서 집문서를 갖고 와서 몰래 판다든지 아니면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 그런 걸 갈취해 가신다든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수급비 같은 것도 가져가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하고 없는 노인들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학대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실은 피해가 있어도 이거 얘기 안 하셨을, 그러니까 실은 이게 상당히 가족 내에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적절히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응답을 또 안 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경제적 학대를 더 많이 당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돈 주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반강제로 네. 돈을 가져가 버리거나 빼앗아 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제적 학대는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저희가 그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족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 학대로 피해를 받아서 신고를 하신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실은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노인분들이 또 그렇게까지는 원하진 않으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경제적인 학대를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실은 그 가족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 납부 형성 뭐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지 뭐 법률이나 수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를 노인보호 전문가 지금 현재 상담원들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 학대를 다루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수급비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개입을 못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도 처벌을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노인 학대 문제가 더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좀 대안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아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굉장히 만성적인 학대와 반복적인 학대를 받는 분들은 실은 행위자와 분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주거가.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 혼자서 살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한 행위자에 대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좀 개입도 필요한데 이분들이 뭐 알코올릭이거나 아니면 실업이거나 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노인에게 실은 학대를 통해서 푸시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 분들에게도 서비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실은 노인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아동 학대에 비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전국에 지금 35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학대로 의심이 되시면, 네, 그러니까, 노인 학대일 수도 있고 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이 실은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사례는 실은 한 50% 정도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잘 몰라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은 고의적으로 학대를 한 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입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가 있다, 아니면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1577-1389로 전화를 하시면
이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됩니다.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번호로 1577-138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77-1389. 예, 네. 학대를 받고 있다, 학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위기라는 말에도 무감각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외면해온 지구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북극에 출장을 갔는데 북극곰이 말라붙은 죽어가고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이런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네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 성향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이란 주제가 보통 이제 결국은 하는 얘기가 지구를 뭐 아끼자,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뭔가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멀리 있는 있잖아요. 이야기처럼 맞아요.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공자님 말씀같이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 증거들 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이런 이론들이 막 뒷받침되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책도 내셨어요. 탄소로운 식탁. 굉장히 제목이 특이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제 우리가 밥 먹으려고 딱 이제 식탁을 보면 네. 우리 정말 음식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찬 문화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반찬 음식을 만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접하는 그 지점을 보면 주로 뭐 이제 뭐 장을 본다거나 레시피를 본다거나 뭐 맛집을 찾아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뭐 이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음식과 만나는 접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는 그 요리, 음식들, 그 음식들에 들어간 식재료가 우리 밥상에까지 이렇게 맛있게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소 발자국이 찍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논이나 밭에서 재배가 되고 축사 이런 데서 길러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잡아서 뭐 가공하고 수송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뭐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뭐 우리가 1.5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장 이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되는 그런 기구가 IPCC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식량 시스템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최대 37%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되게 지구를 괴롭히면서 탄소 발자국을 푹푹 찍으면서 올라온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육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좀 뜨끔하기도 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탄소 자국이 찍힌다는 걸 자꾸 우리가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맞아요. 고파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많은 환경 이슈가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 잘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꾸 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코너에서 여러 분야의 그 환경 분야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탄소 배출 그 과정.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새 이제 막 뭐 공급망 이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것과 뭔가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식량 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전 세계 고물가가 막 치솟아서 뭐 이런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짜장면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펼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 네. 시절에 봤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밀을 한창 재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식량을 수입하는 겁니까? 네, 이제 그걸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요. 1980년대 이때는 한 70% 정도였어요. 80년대 70%나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50% 정도대로 내려왔고, 그게 한 2000년대 초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보거나 하면 그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이제 국내산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요. 지금은 한 뭐 45% 약 이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가 막 엄청 커다란 밭에서 육중한 기계가 막 굴러다니는 그런 미국이라든가 네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100%가 넘어가고요. 꼭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건 사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뭐 산업 발달이 워낙 빨랐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경제 수치로 좀 봐도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한 2015에서 2019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2에서 3%대 이렇게 성장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림업 그 분야를 보면 그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같은 네네.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0.9% 실질 성장률을 보였을 때 네. 농림업은 마이너스 4%까지 굉장히 더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최근 요 근래 들어 덜 먹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잘 네. 먹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그 비중을 어딘가서 채워왔다는 이야기고 그 말인지 그만큼 수입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농축수산물 수입액을 보면 이제 한 400만 달러 되거든요, 연간.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이제 국내 전체 모든 총 수입액의 10% 약간 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액수로 따지면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팔잖아요. 네. 그 수출액만큼을 이제 우리가 음식 사들이는데 들여오고 있다라고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면 이렇게 될것 봐야 될 같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곡물 자급률 예를 들면 쌀이든 아니면 옥수수든 밀이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곡물 자급률은 말 그대로 이제 곡류 예, 말씀 밀, 옥수수, 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20% 좀 넘어요. 최근에 어떤 그것도 기사에서는 쌀이 포함돼서 20% 넘는 거 아니에요? 네. 20%도 안 됐다 뭐 이런 거 최근에는 뭐 어디서 이제 단독이다 뭐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아까 이제 식량 자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절반도 사실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곡물 자급률이죠. 근데 이게 쌀까지 포함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곡물 자급률 따질 때 이 곡물이라는 거는 꼭 사람 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동물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사료도.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농지도 작고 그러니까 사람 식량 생산하기도 사실 버겁죠. 버겁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밀이라고 해도 뭐 사료용이냐 식용이냐에 따라서 약간 단가도 좀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 동물 사료까지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사료의 원료 수입률을 따지면 거의 90%.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대두박, 옥수수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 거의 전량 수입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예를 들면 쇠고기다. 네. 국내산 쇠고기가 아니라 그쵸. 외국산 사료 먹은 쇠고기다. 그쵸.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냐 하면 브라질이거든요. 이제 네. 브라질 하면 또 이제 아마존 우림 막 생각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마존 하면 막 벌목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혹시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는데 대두라고 알고 있어요. 대두. 절반 어떻게 옥수수. 세모 점수 드려야겠네요. 대두하고 네. 옥수수. 틀렸나요? 그래도 가깝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벌목이니까 네. 단순하게 나무 팔라고 하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소 키우기 위해서
해요. 네. 그럼 벌목을 해서 초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소를 키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사를 짓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풀어놓고 방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 베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무 베지도 않고 그냥 불질러서 확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뭐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인데요. 그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그 아마존 남동쪽 여기에 이제 세라도라고 하는 거기도 굉장히 이제 생태적으로 중요한 되게 넓은 초원이 있는데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에서 벌어진 일처럼 똑같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콩밭이나 이런 걸로 전용된 면적이 거의 우리나라 크기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네네. 봤던 뭐 아마존의 눈물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구의 우리 허파라고 하는데 우리 먹거리 이제 뒷받침하느라고 한 거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그거를 다 불에 태우는데 또 탄소가 발생하고 네, 그쵸. 기르는데 탄소 발생하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르는 것까지는 기르지만 우리가 네. 수입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딘가 운송하는 수단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 과정에서 또 탄소가 발생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네,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들은 이제 대부분 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커다란 배들은 이제 주로 벙커CU를 연료로 많이 씁니다. 벙커CU가 뭐냐면 중유인데요. 혹시 예.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그 휘등 경중 이런 거 혹시 안 해오셨어요? 휘등 경중이요? 앞글자만 하니까 원유 알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뭐부터 먼저 나오냐 막 이런 건데 네네네. 휘등 경중 중유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순물도 많고 대신에 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라고 하면 벙커CU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고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쓰였는데 이제 환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새 그런 쪽은 잘 안 쓰고요. 이제 다만 이제 대형 선박에는 여전히 벙커CU가 굉장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벙커CU가 아까도 이제 뭐 불순물도 많고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휘발유나 경유 뭐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새 항공도 문제다. 비행기 덜 타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맞아요. 하는데 항공유도 사실 이제 벙커CU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유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비싸기도 하죠. 네, 네, 네. 근데 그 수입할 때 보관하는 방법, 냉동, 냉장 온도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 이것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것들, 냉장고, 뭐 전기밥솥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 전기 많이 잡아먹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이제 많은 식품들이 이제 한 전체 식량 가운데 40%가 냉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송되는 과정에서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 냉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의 한 15% 정도가 이런 수송 과정의 냉장에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로운 식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신선하게 뭔가를 먹기 위해선 외국에서부터 곡물을 재배하고 그걸 또 운송하고 네.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냉동하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전 과정에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기업에서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식탁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네,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화성과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은 오후까지 이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